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올라 시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4분기입니다. 4분기의 첫 달 10월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금 4일입니다. 네. 녹화하는. 네. 오늘 증시 참 안 좋네요. 네. 이 10월 출발부터 좋지가 않은데 네. 9월 증시부터 정리하고 좀 갈까요? 일단은 8월에 이어서 9월까지도 채권금리 상승, 달러 강세 여파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8월 달에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채권금리가 상승을 했다면 이번에는 국제유가였습니다. 국제유가 쪽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을 연장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물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또 채권금리,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9월 20일 FOMC 이후에는 내년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중립금리도 상향 조정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채권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갔고 달러 강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압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은 2023년 3월 이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가 있었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회했고 10월 4일인 오늘까지 2400 초반까지 좀 레벨 다운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코스닥도 거침없이 상승을 했던 흐름에서 급락 반전을 하면서 이번에는 8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가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과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 매도가 4개월 연속 출회됐는데 2차전지 소재주를 빼면은 오히려 매수한 흐름들이었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배당 관련된 종목들, 금융이라든지 통신 종목들을 사면서 좀 차별화되는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10월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락한 상황에서 채권금리는 더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로 가면서 좀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들이 9월에 이어서 10월 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9월에 보면은 네. 트리거가 된 거는 FOMC인 거는 맞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이렇게 투자자의 마음을 막 흐트러 놨는지 좀 세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9월 FOMC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점도표 변화가 좀 컸습니다. 23년 점도표,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연준 위원들이 전망이 5.6으로 그대로 유지됐는데 문제는 24년이었거든요. 5.1로, 그러니까 6월 달에 제시했던 점도표가 4.6이었는데 0.5%포인트, 50bp 인상을 하면서 24년에는 금리 인하가 4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금리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시장에 일단 충격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점도표 두 개를 비교해드리고 있는데 6월 달 점도표에서는 롱거런,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이 정도 갈 거다라는 전망을 했던 연준 위원들 중에 3% 이상 중립금리로도 얘기가 되는 롱거런 금리를 3% 이상 전망했던 연준 위원들이 3명이었는데 이번엔 5명으로 늘었거든요. 예. 여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중립금리 인상 가능성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좀 내비치면서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2년물이나 3개월물, 그러니까 단기채 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워낙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고금리가 굉장히 오래 가고 오래 감으로 인해서 경기 충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복합적인 시장의 불안감들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즉 지금 시장에 녹아들어 있는 거는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그로 인해서 경기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런 경기 침체 압박까지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은 bad is good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bad is bad, good is bad.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은 고금리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경제지표 못 나오면 진짜 침체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채권금리 상승을 좀 부추기고 있고 이와 맞물려서 증시는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그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채는 좀 뒤에서 자세히 좀 보고요. 네. 자, 오늘 내리는 거 보니까 코스피 네. 이거 오늘 2,400 깨지는 거 아닌가 막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참 바닥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내릴 만큼 내린 거 아니냐. 네. 금리 이슈에 너무 과도한 반응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자, 그렇다면 살 때다. 이런 의견 있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물론 지금 채권금리가 제대로 잡히질 않은 상황이고 지금 장중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4.8을 넘어서 4.9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왜 여기서 사야 되는가, 시장에서 더 물러서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코스피 레벨로 본다면은 지금 10배가 잘하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요. 그리고 심리도 지금 극단적인 공포 심리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채권금리가 언제 꺾일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도를 한다 아니면 지금에서 주식 비중을 덜어낸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는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뭐 가늠자라고 할까요? 네. 결국 채권금리하고 이 달러와의 뭐 향배 아닐까 싶은데 네. 여기서 큰 흐름이 좀 결정되는 거죠? 네, 일단은 채권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게 뭐 우선순위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채권금리 안정세가 언제쯤 올까라는 것들을 좀 걱정을 하실 텐데, 최근 채권금리가 급등을 한, 그러니까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이 흐름들을 보면은 고용지표에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예. ISM 제조업 지수를 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지표가 나온 건 맞습니다. 생산이라든지 신규 주문도 올라왔는데, 시장에서 주목한 것은 고용지표가 반등을 세게 했고, 그로 인해서 확장 국면으로 재진입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틀 전에 급반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봐야 될 변곡점은 이번 주말에 있을 그 고용지표 발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CPI, 이 두 가지 변수가 좀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채권금리 급등세가 좀 진정되고 또 하나 달러 강세가 조금 수그러들게 된다면 시장은 좀 자율반등만으로도 좀 반등을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네. 어떻게 갈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좀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요 그림을 보시면 채권금리가 10년물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7월이에요. 7월. 예. 7월 초부터 급반등을 했다가 좀 수그러들었다 그다음부터 쭉 상승을 하는 그림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 초부터 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는데 그 흐름들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경기가 괜찮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긴 합니다. 예. 미국 GDP 성장을 전망을 보면은 6월 말 7월 초만 하더라도 1.3%, 그러니까 23년 GDP 성장률이 1.3% 정도 될 거야라는 전망이 지난 주말에 2.1까지 올라왔거든요. 2.1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작년 레벨입니다. 작년에 경기가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하셨는데 여기서 문제는 경기가 좋으면은 경기가 좋아서 채권금리가 상승을 하면 시장에 그렇게 나쁜 시그널은 아닌데 여기에 8월부터 채권금리 급등세를 장악한 데에는 첫 번째로는 재무부 채권 발행 확대,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가 상승,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9월 FOMC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걱정,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고용지표가 너무 단단하다라는 걱정들을 하면서 움직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변수들을 보면은 전부 다 진정되고 있고 완화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요 그림이 텀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에 대한,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된 데 따른 프리미엄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가늠하는 지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심리, 수급 변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이 10년물 텀 프리미엄인데 이게 잘 보시면은 9월 FOMC 이후 10년물 채권금리 상승하는 것보다 이게 더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금 채권금리가 오르는 데에는 어떤 팩터, 어떤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 아니면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것보다는 심리와 수급 변수의 힘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 채권 애널리스트랑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워낙 공포 심리가 극단에 달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어떻게 보면은 투매가 나오는 주식시장에도 보통 급락을 할 때 투매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10년물 국채금리 보면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지금 사상 최대까지 매도 포지션이 쌓여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리 악화, 수급 불안,
그래서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해지고 수급이 더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에 돌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까지 움직일까라는 것들이 좀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리 수급이 지금 악순환의 고리로 인해서 최근 채권금리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꺾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제가 보는 것은 지금 시장이 악재만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ISM 제조업 지수인데 제조업 지수가 반등하는 건 좋은 그림입니다. 예, 그렇죠. 특히 신규 조명과 생산 지표가 좋은 거는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고용 지표 때문에 시장이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재밌는 그림이 가격 지표는 더 빠졌거든요. 가격 지표는 4.9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운송 시간도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좋게 해석을 하자면 물가가 진정되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었는데 긍정적인 변수는 제외하고 고용이 많이 올랐어. 확장 국면으로 재진입했어에 대한 반응이 좀 더 세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트리거 포인트로 보는 것은 고용 지표입니다. 이번 주말에 발표되는데 예상치를 보면 실업률은 3.8에서 3.7로 조금 0.1%포인트 하락하는데 비농가 취업자 수가 7월, 8월보다도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지표가 고용시장이 뜨겁기보다는 좀 쿨다운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최근 급등을 했던 부분으로 좀 되돌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 12일 날 발표되는 물가지표인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헤드라인 물가지표도 3.7, 8월 달에 3.7에서 9월 달에 3.6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예. 3개월 만에 하락 반전하는 거라서 코어 CPI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CPI도 그동안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왔었는데 반등을 하면서 높여왔었는데 이게 꺾였다라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채권금리 급등세는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리, 수급 변수에 의해서 최근 거침없는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작은 트리거로도 지금 과한 상승 흐름들이 좀 되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이번 주말 다음 주 중순에 나오는 고용지표와 CPI가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네, 나쁜 것만 지금 눈에 들어온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심리 지표가 매우 지금 악화된 상황이어서 네, 그렇겠죠. 지금 맞습니다. 막 어느 정도 파랗게 질려 있는 겁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매번 올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긴 한데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CNN 머니에서 매일매일 발표하는 건데요. 제가 업데이트할까지만 해도 28이었던 게 오늘 새벽 마감된 증시를 반영을 해서 보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17. 17이라고 하면 Extreme Fear.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은 올해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했을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이에요. 예. 굉장히 위축되는 심리인데 이런 심리가 위축됐을 때는 이제 저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포 심리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심리의 수급이 악화되고 악화된 수급에 또 심리가 위축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국면을 보통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채권금리로 말씀드리자면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는 저점이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역발상 투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물러설 때는 아니고 여기서 사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는 들어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반영을 하는데 이게 0.8 이상이면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0.8까지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극단적인 공포 심리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이 더 급락을 하기보다는 지금 레벨 수준에서는 좀 바닥을 잡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빅스 지표도 지금 20%까지 올라와 있고 심리 그리고 리스크 지표, 변동성 지표가 전부 다 지금 변곡점에 극단에 치달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레벨에서 더 물러설까? 아니면은 좀 더 다가서야 될까?라는 것들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금은 물러서는 실익보다는 조금 더 다가선다거나 아니면 좀 기다리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재무부 채권 발행 양이 는 것도 이제 한 이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채 한도 협상 끝나고 미국 재무부가 이제 채권은 팔아야 되고.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사실은 채권 수익률을 좀 높여줘야 이 채권이 맞습니다. 팔리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미중 관계도 별로 안 좋고 해서 네. 중국이 또 옛날처럼 열심히 사주지도 않고.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사실상
소위 말하는 채권 금리의 급등을 좀 용인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네. 채권을 팔기 위해서. 뭐 그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정도로 급등하는 데 따라서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뭐 채권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의도를 했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산 시장의 과열이 쿨다운되고 그리고 채권 가격은 좀 더 싸지고 그리고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들. 왜냐하면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 말하는 것은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경기가 강하기 때문에 물가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처럼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반대로 경기는 좀 더 빠르게 둔화될 수 있고 둔화되는 폭도 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불안해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는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가 오면은 연준의 통화정책은 빠르게 변할 겁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연준의 점도표는 절대적인 가늠자가 아니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변해왔습니다. 물가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작년 말만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중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거로 전망을 했는데 아직까지 여지가 남아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상황과 물가 레벨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통화정책에 대한 가변성을 좀 더 염두에 둔다면은 지금과 같은 악화된 흐름들 그로 인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통화정책 완화 시점을 앞당긴다거나 아니면 물가 하락을 좀 더 앞당기면서 시장이 좀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면 이제 최근에 박스권을 이제 하향 이탈했다. 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증시 볼 때 팀장님은 어떤 점에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건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동평균선들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동평균선들 간의 상승 흐름이 남아있어서 저는 S&P 500 기준으로는 4,200선 초중반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는 12,700선 정도에서의 지지력을 확보해준다면 시장의 추세가 무너졌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단기적인 흐름들, 중기적인 흐름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급락을 해서 다시금 나스닥이 12,000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S&P 500이 4,000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을 거다. 앞서 보여드렸던 심리 지표라든지 리스크 지표라든지 변동성 지표들을 본다면 지금 최악의 상황을 반영하고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더 급락하기보다는 지금 좀 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좀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코스피 최악인데 네. 이렇게 계속 가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팀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2,400선 초반에서의 등락 과정은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2,450, 2,460선이 락바텀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PR 아마 오늘 업데이트해서 보면은 2,400 초반은 10배 초반이거나 10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코스피 밸류에이션적으로 본다면 올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올해 연초에 코스피가 2200일 때 12개월 선행 PR이 10.4배였습니다. 그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장기 평균이 보통 10배라고 하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레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워낙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채권금리, 달러 이런 흐름에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대내적으로는 좋은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있긴 하거든요. 예. 경기선행지수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쉬는 동안에 발표됐던 9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4%로 마이너스 폭을 또 크게 줄였고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나타나고 반도체 또한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수출 데이터만 본다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시장이 발목을 잡았던 상황에서 빠르게 역전이 되고 있어서 저는 대변수, 그러니까 채권금리와 달러가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좀 진정되는 국면에서는 한국 증시가 좀 더 반등 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450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들은 딥밸류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으로서
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권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어디까지 반등을 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일단은 2,500선 돌파 시도, 그리고 좀 11월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2,600선 초중반까지는 좀 열 수 있어서 지금 레벨에서 200포인트 정도 이상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향 안정세로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달러는 좀 더 복잡한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달러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환율은. 예.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한 거의 57% 정도가 유로화, 그리고 14%가 엔화다 보니까 유럽의 경기, 그리고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 경기는 계속적으로 둔화되는, 예상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엔화가 약세로 가면서 달러 강세로 더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07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데, 저는 향후 흐름들을 봤을 때 미국 경기는 이제 3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고 유럽 경기는 3분기를 저점으로 좀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전망들, 그리고 결국 BOJ도 통화 정책을 좀 정상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지금 107을 넘어서는 달러 흐름들이 장기화되기는 어렵다. 좀 시차를 두고 바라본다면 점차 완만하게 우하향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주요국 GDP 성장률을 보면 그냥 올해는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빨간색 바 차트가 지난 주말 기준으로 국가별 GDP 성장률 전망인데요.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올해 2.1%, 유로존이 0.5, 격차가 워낙 크죠. 그리고 한국과 대만보다도 미국 GDP 성장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달러 강세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미국 GDP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유로존 GDP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또한 달러를 좀 더 압박하는, 상승 쪽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올해 4분기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이런 흐름들이 지속된다면 좀 문제가 크겠죠. 왜냐면 더 달러가 더 강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24년 GDP 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0.9, 유로존은 0.8, 둘 간의 격차가 1.6%포인트에서 거의 0.1%포인트로 좁혀지게 되고, 분기별로 봤을 때는 3분기를 정점으로 GDP 성장률 격차가 좀 좁혀지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4분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달러 강세가 더 세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격차가 모든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스탠스를 본다면은 22가 연준보다는 조금은 매파적인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통화정책과 GDP 성장률 격차가 이제 좁혀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달러 강세가 장기화되기보다는 아마 3분기 말 4분기 초, 그러니까 10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좀 정점을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하고 원화는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위안화도 많이 올랐고 원달러율도 오늘 보면 1,460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고 있죠. 그런데 달러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가운데 상대적 개념으로 본다면 위안화와 원화는 상대적으로는 강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달러 인덱스가 1% 오를 때 위안화와 원화가 1% 오르면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1% 오를 때 위안화와 원화는 0.8, 0.5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양도, 달러 대비 원화 약세양도는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채권금리 그리고 달러 인덱스만 좀 진정된다면 한국 증시 좀 괜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안화 환율도 7.3을 넘나들고 있는데 여기서 7.4, 7.5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7.1에서 7.3 왔다 갔다 하다가 좀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1,360원을 넘었는데 상승 추세대 상단까지 도달한 겁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1,360원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GDP 성장률 격차도 3분기를 정점으로 저희 좀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도 10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위안화와 원달러 환율도 10월 초중반을 지나면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달러보다도 위안화와 원화 강세가 조금 더 세게 진행된다면 주식시장 측면에선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 보면 4개월 연속 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분석해 보면 사실에 부합하는 분석입니까? 아니면 실상은 조금 뭐 다르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4개월 연속 매도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림이고요. 예. 지금 외국인 매매를 보면은 2차 전지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보면 올해 8월, 7월, 8월, 9월 3개월 연속 순매수거든요. 특히 예. 9월 달에는 1조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2차 전지를 빼고 보면요. 예. 그래서 플로우를 본다 하더라도 올해 3월 말 이후 외국인 수급은 순매도 기조를 보인 적은 없어요.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본다면. 따라서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4개월 연속 매도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차별적인 매수를 하면서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외국인이 시장이 불안정한 흐름 안에서도 꾸준히 매집하는 업종들이 분명히 있다 예.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이 올해 지금까지 주로 사들인 업종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연초 이후 외국인이 뭘 샀냐를 보면은 코스피를 8조 2천억을 샀는데 반도체를 15조 9천억을 샀습니다. 엄청나게 샀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동차, 조선, 기계. 그동안 좀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업종들을 계속적으로 사들어갔고요. 최근 많이 산 업종들이 보험, 증권, 뭐 이런 업종들이다 보니까 이 업종들이 좀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 IT 가전, 상사자본재 업종들을 좀 순매수했다라고 보는데 워낙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그리고 보험 업종들을 산 게 크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철강 업종을 9조 4천억을 팔았고요. 예. 그리고 화학 업종을 2조 7천억, 그리고 에너지 업종을 8천억을 팔아서 이 철강과 화학만 본다 하더라도 12조를 넘게 팔았거든요. 여기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9월 달 들어서는 뭘 샀나를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를 꾸준히 샀고요. 그리고 통신, 은행, 보험, 증권처럼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을 좀 샀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는 변화는 조선업종을 좀 사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기계가 좀 탈락하긴 했지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과 배당 관련주들을 외국인이 9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매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 보면 9월에 이제 개선세가 뚜렷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0월 수출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 파란색 바 차트가 15년부터 22년까지 월간 일평균 수출 금액을 월간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드린 거고요. 그리고 회색 바 차트가 올해거든요. 네. 근데 파란색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올해 패턴하고 좀 비슷합니다. 9월 달에 연중 최대치를 빡 찍고 10월 달에 조금 슬로해지지만 그 레벨을 유지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9월 달에는 10월 초에 있는 국경절 수요가 재고 축적 수요, 미리 재고를 쌓으려는 상품 주문들이 세게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11월 달에는 또 광군제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재고 수요가 좀 들어오면서 9월, 10월 수출은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반도체 수출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4억 7천만 달러로 작년 9월, 22년 9월 5억 3천만 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줬고, 무선통신기기도 올해 최대치, 작년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동차도 3개월 연속 둔화되다가 이번에 좀 반등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수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출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그림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10월 수출까지는 호조를 보이고 잘하면 10월 수출 증가율은 플러스 반전하지 않을까. 9월 수출 증가율이 조업일수가 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4%였거든요. 예. 10월 달에는 플러스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런 모멘텀, 수출 모멘텀에 의한 증시의 긍정적인 변화는 아마 10월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경기가 이제 또 하나의 네. 중요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 올해 참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네. 계속 기대해도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뭐 좀 긍정적인 걸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변화는 보여주지 못했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최근 흐름만 놓고 본다면은 최악의 상황에선 벗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플레이션 우려는 뭐 CPI가 플러스 반전하면서 괜찮아졌고요.
그동안의 CPI 흐름들을 보면 앞으로 마이너스 반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수출 증가율도 아직까지 마이너스긴 하지만 7월 대비 8월 수출이 반등을 했고,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도 7월보다는 개선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된 PMI도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제조 PMI는 뭐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거, 차이시내에서 발표하는 거 모두 다 확정 구면으로 진입했고, 서비스업 PMI도 6개월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22년 4분기 중국 경기가 가장 안 좋았던 때거든요. 그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본다면 4분기까지 경기 흐름들은 좀 모멘텀 자체가 좀 살아나는 그림은 보여줄 수 있겠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또 중앙정치국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경기 부양 정책, 경기 부양 스탠스를 보여줄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뭐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기대, 불안 막 교차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이 팀장님은 지금 실적 시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대가 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높았던 기대를 얼만큼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2분기 대비 11조 이상 늘어난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4분기 이익 전망도 2분기 대비 10조 이상 늘어난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망, 그러니까 실적을 이렇게 레벨업 시켜주는 데 있어서 핵심 업종은 유틸리티, 반도체, 에너지, 상사자본재, 조선, IT가전, 디스플레이 예. 이런 업종들인데 좀 아쉽게도 최근 이익 전망 흐름을 보면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틸리티, 운송, 조선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실적 기대가 이미 낮아져 있던 업종들은 오히려 올라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업종이 자동차입니다. 오늘 10월 4일 시장이 좀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거든요. 예. 실적 기대가 낮았던 업종들은 오히려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지금은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에 대한 결과치가 기대감에 못 미치게 된다면 시장이 뭐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반등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등 탄력이나 반등 강도 그리고 상단에 대한 레벨을 좀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흐름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주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되는데 실적 시즌 포문을 연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상 보면 뭐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늘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맞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리막 지나면 또 오르막도 오기 마련 네. 아니겠습니까? 4분기에는 뭐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4분기보다는 지금 당장 코스피 2,400 초반일 때 뭘 사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주도 업종 내에서 단기 가격 메리트가 있고 실적과 수급이 좀 뒷받침되는 업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연초 이후 지난 주말까지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보다 아웃퍼포한 업종이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기계보험, 증권, IT 하드웨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6월 9일, 그러니까 2,650일 기록한 이후 뭐 박스권에서 좀 레벨 다운되긴 했지만 그때 고점 이후 등락 과정에서 저평가된 업종들을 보면 자동차, 반도체, 기계, IT 하드웨어, 인터넷, 화학, IT 가전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12개월 선행 EPS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향후 12개월 뒤에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PER 밸류에이션 매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업종들의 외국인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는 최근 좀 매도 우위를 보이곤 있지만 조선하고 자동차는 계속 외국인이 샀거든요. 8월 한 달 내내, 9월 한 달 내내.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업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오늘도 반도체 일부 종목하고 자동차가 좀 선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최근 이런 트렌드와 좀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가 공개된다면, 삼성전자까지도 조금은 반등의 동력에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하락폭이 좀 더 컸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오를 땐 더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4분기에는 좀 부진만해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계절적으로 하반기에는 코스닥이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요. 특히 4분기에는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출회되기 때문에 좀 약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이기 어려운 이유는 장기적으로 상대 강도 측면에서 고점권에 와 있어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정상화되려는 힘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밸류에이션이죠. 밸류에이션 12개월 선행 PR이 20배를 넘어서면서 지금 그 IT 버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개념을 본다 하더라도 IT 버블 2017년 말 그리고 이번 처음으로 100%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100% 2배 이상 고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선행 EPS는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냐라는 게 아니라 실적 전망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을 좀 있겠다 하더라도 4분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보다는 조금 상대적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어떻게 할지 한번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바람을 보면 배당주를 보자라는 말씀 하시는데 거꾸로입니다. 계절성을 보면은 7, 8, 9월 달에 계속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7월 달부터 계속 매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7월 달만 하더라도 배당주가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급반등을 하면서 전 고점, 그러니까 22년 고점 수준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가격 메리트도 떨어졌고 외국인 입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냈고 배당 수익보다 더 많이 내는 종목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배당주를 따라서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오히려 배당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추가 반등이 있을 때 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시세 차익이 배당 수익률만큼 나왔다는 것들에 있어서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주를 따라가는 전략을 좀 피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배당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보다는 11월이나 12월 중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좀 계절을 앞서가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